요즘 수도권에서 자취하면 월세 관리비까지 100만 원 가까이 나가잖아요. 친구 한 번만 만나도 몇만 원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다들 약속 줄이고 사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참아봤거든요. 그런데 결국 얼마 못 가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방향을 바꿨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먹고 싶은 것도 먹되 생활비 구조 세 가지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63만 원을 더 남길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회초년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줄일 건 바로 주거비입니다. 커피 한 잔 5천 원 아끼는 건 매번 참아야 하지만 월세는 집을 한 번만 잘 정해놓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자동으로 아껴지거든요. 그렇다고 돈 아끼겠다고 무조건 반지하나 너무 오래된 집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싸게 살려고 삶의 만족도를 너무 포기하면 그것도 오래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취를 해야 한다면 저는 부동산 앱에서 원룸부터 찾기 전에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지원부터 먼저 확인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선택지가 꽤 많거든요. 가장 먼저 볼 건 LH 청년 매입 임대입니다.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청년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인데요. 보증금은 비교적 낮고 임대료도 시중 시세의 약 40에서 50% 수준이라 월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서 조건만 만든다면 사회초년생에게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예요. 그런데 LH라고 하면 나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아예 찾아보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3순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약 381만 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라면 일단 내가 조건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보면 좋겠죠. 그 다음은 청년 전세임대입니다. 청년 매입임대가 LH가 가진 집 중에서 골라 신청하는 방식이라면 청년 전세임대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찾는 방식이에요. 내가 조건에 맞는 전셋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하고 그 집을 다시 저렴하게 빌려주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경우 수도권에서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전셋집을 찾았다고 해볼게요. 내가 부담하는 보증금 100에서 2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LH가 지원하고 그 지원금에 대해 이자를 월 임대료처럼 내는 방식입니다. 이자도 연 1.2%에서 2.2% 정도로 매우 낮아요.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9만 9천 원에서 18만 1,500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일반적인 수도권 월세가 7에서 8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꼭 혼자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쉐어형 전세 임대도 있어서 2명, 3명이 함께 살면 지원 한도가 더 높아집니다. 친한 친구와 함께 살 생각이 있다면 이런 방식도 한번 비교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알고 있어도 문제가 하나 있죠. 공고가 언제 뜨는지 매번 확인하기 귀찮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날짜를 기억하면서 LH 홈페이지를 계속 들락날락할 필요는 없어요. LH 청약 플러스에 관심 있는 지역 분양 또는 임대 공고가 올라왔을 때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관심 공고 알림이 기능이 있거든요. 한번 등록해 놓으면 공고 나올 때마다 알림 받아서 늦지 않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서울에 살 계획이라면 청년 안심주택도 찾아보는 게 좋아요. 청년 안심주택은 통학이나 출퇴근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청년주택입니다.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는데 특히 공공임대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약 30에서 70% 수준으로 공급되고 민간임대도 특별공급은 주변 시세의 75%, 일반 공급은 8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살고 싶었던 동네의 전월세가 너무 비싸다면 그 지역 청년 안심주택으로 갈아탔을 때 주거비를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사회초년생이 주거비 아낀다고 너무 외곽으로 나가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교통비까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월세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짧은 출퇴근 시간이 중요하신 분들은 꼭 청년 안심주택 신청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임대주택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공고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취업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당장 살 집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비싼 원룸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쉐어하우스에서 몇 달 살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원룸에 처음 들어가면 월세와 보증금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침대, 책상, 청소기, 전자레인지까지 하나씩 사다 보면 초기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반면 쉐어하우스는 기본적인 가구와 가전이 갖춰진 곳이 많아서 초기 비용을 줄이기 쉬워요. 보증금도 100만 원대로 비교적 낮게 시작할 수 있고 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 취업해서 서울에 올라왔다면 쉐어하우스에서 몇 달 살아보면서 LH나 청년 안심주택 공고를 기다리는 방법도 꽤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도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보증부 월세 대출, 지역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더 있습니다. 다만 이걸 전부 설명하려면 영상 하나가 주거비 이야기로 끝날 것 같아서 나머지는 따로 정리해 볼게요.
조건에 맞는 제도를 하나 잘 선택하면 매달 가장 큰 고정비인 주거비를 줄일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주거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거비 다음으로 바꿀 건 교통비예요. 그런데 교통비 줄이겠다고 회사까지 걸어 다닐 순 없잖아요. 똑같이 대중교통을 타면서 더 싸게 타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핵심입니다. 대중교통 할인카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추천하는 건 K패스입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내가 쓴 교통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카드인데요. 기본 유형은 이용 금액의 20%, 청년 유형은 30%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 교통비로 10만 원을 쓴 청년이라면 단순하게 계산해서 약 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K패스의 장점은 이용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서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이고 신분당선이나 GTX 같은 광역 교통수단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2026년부터는 기존처럼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방식에 더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정액 환급 방식도 추가됐는데요. 내가 둘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매번 계산할 필요 없이 실제 이용 금액 기준으로 더 큰 환급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해줘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라면 교통카드는 K패스로 해두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주거비와 교통비는 한 번만 세팅해두면 자동으로 줄어드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식비는 조금 다릅니다. 식비는 자동으로 줄이기보다 참지 않아도 과소비하지 않는 규칙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사회초년생이면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데이트도 하고 가끔은 배달 음식도 먹고 싶잖아요. 그걸 전부 끊어버리면 처음에는 돈이 모일지 몰라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비를 줄일 때 딱 두 가지를 먼저 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혼자 먹는 평소 식사비와 사람을 만날 때 쓰는 약속비를 따로 보는 것입니다. 둘을 같은 식비로 묶어 놓으면 이번 달 식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라고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따로 보면 어디를 줄여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해져요. 평소 혼자 먹는 밥은 집밥이나 회사 식당, 간단한 냉동식품을 활용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먹고 친구를 만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는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대신 횟수만 미리 정하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약속 3번만 잡을 거야.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외식할 거야.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이 있는 날에는 죄책감 없이 돈을 쓰고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식비를 낮출 수 있어요. 저는 이 방식이 무조건 참는 것보다 훨씬 오래 갔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밥을 먹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하고 고기 굽고 반찬 꺼내고 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하려면 너무 귀찮잖아요. 그럼 결국 배달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저는 매일 제대로 요리하려고 하는 것보다 5분 안에 먹을 수 있는 집밥을 만들어 놓는 걸 추천해요. 밥은 한 번에 많이 해서 소분해서 얼려두고 고기도 사자마자 1인분씩 나눠 놓고 계란, 김, 순살 생선, 냉동만두, 냉동볶음밥 미리 끓여두는 국처럼 귀찮은 날 바로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배달보다 집에서 해먹는 게 더 빠르고 쉬우니까 자연스럽게 주문 횟수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배달 음식을 아예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먹고 싶은 날에는 먹되 같은 음식을 조금이라도 싸게 먹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서울에서는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 상품권을 활용해 서울배달 플러스 땡겨유 같은 공공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에서는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에서 경기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런 공공배달 앱이나 지역 화폐 혜택이 있으니까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 분이라면 내가 사는 지역에도 비슷한 혜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주거비 45만 원, 교통비 3만 원, 식비 15만 원, 합쳐서 한 달에 약 63만 원을 더 아낄 수 있었어요. 결국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매달 반복해서 나가는 큰 비용을 한 번에 세팅해서 낮추고 친구를 만나거나 맛있는 걸 먹는 것처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는 돈을 쓰되 같은 만족을 조금 더 저렴하게 얻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63만 원 잘 아껴놓고 쇼핑이나 다른 곳에 다 써버리면 결국 통장에 남는 돈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아낀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이때 필요한 게 가계부라고 생각해요. 잘 쓴 돈은 굳이 줄이지 않고 만족도가 낮았던 소비만 찾아서 다음 달에 줄이는 거죠. 그러면 삶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통장에 남는 돈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가계부 써야 하는 건 알겠는데 결제할 때마다 하나씩 기록하는 거 너무 귀찮은데? 저 역시 매일 모든 소비를 하나하나 기록하는 방식은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록하지 않아도 쉽게 가계부를 정리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뒀어요. 카드 내역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는지부터 한 달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보는 방법, 실제로 내가 줄여야 할 소비를 어떻게 찾는지까지 설명해 두었습니다. 가계부 쓸 때마다 작심삼일로 끝났던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영상 남겨둘 테니까 그 영상부터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